안녕하십니까. 도시역사연구소 안소장입니다. 오늘은 대륙횡단철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로는 1장 서론, 2장 미국 대륙횡단철도, 3장 캐나다 태평양철도, 4장 시베리아 횡단철도, 5장 요약 및 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서론. 대륙횡단철도는 대륙을 가로질러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다르는 연속되는 네트워크 철도입니다. 대륙횡단철도는 인구가 없는 내륙 지역을 개발하여 정착하게 합니다. 많은 경우 대륙횡단철도는 승객이나 화물 수송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대륙횡단철도의 사례로 유럽에서는 오리엔트 특급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중앙아메리카의 파나마철도, 남아메리카의 종단철도, 호주의 동서횡단철도, 호주의 남북횡단철도, 아시아의 횡단철도 프로젝트, 아프리카 종단철도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본 파일에서는 미국 대륙횡단철도, 캐나다 태평양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장 미국 대륙횡단철도 1. 필요성. 1840년대 미국 동부에서 서부를 오가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마차로 가는 방법입니다. 원주민 공격과 사막과 산맥을 넘어야 하는 위험한 길로 반드시 봄에 출발해서 눈 내리기 전 가을에 도착해야 합니다. 둘째, 뉴욕에서 배를 타고 남미 대륙 끝 케이프 호운을 돌아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바닷길입니다. 배로는 15,000마일이고 4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셋째, 뉴욕에서 배로 파나마 지역까지 가서 카누와 나귀를 타고 약 80km의 지역을 횡단한 후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방법입니다. 1848년 5월에 미국은 멕시코와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을 맺어 멕시코로부터 남서부 지역과 캘리포니아를 양도받고 멕시코에게 1,500만 불을 주기로 합의합니다. 이후 1849년에 캘리포니아에서 골드러시가 일어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왔습니다. 골드러시로 인해 캘리포니아 인구는 급격히 불어났으며 1850년에는 미국의 31번째 주로 성격합니다. 이 철도 노선과 철도 회사. 1862년 남북전쟁 당시 대륙횡단철도 건설에 관심을 가졌던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은 중부로선의 태평양 철도법에 서명하였습니다. 오마하와 세크라멘토의 구간만 건설하면 오마하에서 시카고를 거쳐 뉴욕까지는 이미 철도가 놓여 있어서 중부로선의 대륙횡단철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철도 건설에는 두 개의 철도회사 센트럴 퍼시픽 철도와 유니온 퍼시픽 철도가 선정되었습니다. 센트럴 퍼시픽 철도는 1863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 동쪽으로 공사를 시작했으며 유니온 퍼시픽 철도는 1863년 12월부터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서쪽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공사 지원금으로 1마일당 평지는 16,000불, 고지에는 32,000불, 산악지대에는 48,000불을 주기로 규정했습니다. 센트럴 철도는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유타주 프로먼터리까지의 공사를 했고, 유니온 철도는 네브라스카 오마하에서 유타주 프로먼터리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또 철도에서는 선로의 한쪽으로는
16km의 폭의 토지를 무상으로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편, 정부 물품, 병력을 수송하는 것에도 요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철도 노동자. 센트럴 퍼시픽 철도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넘는 난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 난공사에 중국 노동자인 쿨리를 고용했습니다. 중국 노동자들은 주로 골드러시 때 캘리포니아로 온 중국인으로 고된 일들을 아주 잘했습니다. 센트럴 퍼시픽 철도는 1866년에는 중국 노동자들을 1만 명 이상 고용했는데 이런 전체 인력의 95%를 차지했습니다. 1868년에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동쪽까지 공사를 했으며 이어지는 네바다 산막 공사는 한결 수월하게 공사를 했습니다. 유니언 퍼시픽 철도는 오마하에서 공사를 시작했으며 노동자로는 아일랜드 감자 기근으로 인해 미국으로 대량으로 이민온 아일랜드계 이민자들과 남북전쟁의 퇴역 군인들을 고용했습니다. 혹독한 자연 환경에서 일하는 중국의 쿨리 노동자들입니다. 4. 철도 개통. 공사 시작 6년 후인 1869년 5월 10일에 유타주 프로몬터리 서밋에서 양 해사가 만나 마지막 스파이크를 박음으로써 철도가 개통되었습니다. 해내었습니다. 센트럴 퍼시픽 철도는 690마일의 공사를 했고 유니언 퍼시픽 철도는 1087마일의 공사를 했습니다. 이로써 세크라멘토에서 오마하까지 2859km의 철도가 건설되었습니다. 이후 센트럴 퍼시픽 철도는 1869년 11월에 샌프란시스코만의 오클랜드까지 철도를 연장했습니다. 또 유니언 퍼시픽 철도는 1872년에 미주리 강 위에 다리를 놓아 오마하와 기존의 동부 철도와 연결시켰습니다. 이로써 1872년에 미국 대륙 횡단 철도가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완전히 개통되었습니다. 1869년 5월 10일 유타주 프로몬터리 서밋에서 마지막 스파이크를 박는 사진이며 이로써 철도가 개통됩니다. 5. 빅4. 미국에서 철도 건설은 정부가 건설 지원금을 주고 토지를 무상 불화했기에 상당히 수익이 나는 이권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센트럴 퍼시픽 철도의 4인방은 흔히 빅4로 불리우며 엄청난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첫째, 스탠퍼드는 회사의 사장으로 식료품 도매업자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됩니다. 둘째, 클로크는 직물거래상이었는데 건설 감독이 되었습니다. 철도 건설을 위해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서 사장이 되었습니다. 3. 홉킨스는 철물점을 운영했는데 회사의 재무담당이었습니다. 4. 헌팅턴은 철물점을 운영했는데 회사의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스탠퍼드는 펠로엘토에 스탠퍼드 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어릴 때 죽은 그의 아들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이 대학은 나중에 미국 최고 대학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빅4 중에 한 사람인 스탠퍼드의 사진입니다. 6. 철도 개통 효과. 미국의 첫 대륙 횡단철도는 표준계관인 1.435m를 채택했습니다. 대륙 횡단철도의 개통으로 동부에서 서부에로의 여행은 6개월 이상 걸리는 여행에서 일주일로 단축되었습니다. 1876년에는 급행열차가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약 84시간 만에 주파했습니다. 대륙 횡단철도의 개통으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서부 지역의 발전이 엄청나게 촉진되었습니다.
3장 캐나다 태평양 철도 1. 건설 이후 캐나다 태평양 철도는 몬트리올에서 밴쿠버까지 이어지는 약 4,300km의 캐나다 최초의 대륙 횡단 철도입니다. 철도 계간은 표준 게이지로 1.435m이었습니다. 태평양 연안의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캐나다 연방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도로나 철도 건설을 내걸고 1871년에 연방에 가입하여 캐나다의 6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1872년에 통과된 법안에 따라 철도 건설을 허가했으며, 이 법안에는 자금과 토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캐나다 동부의 퀘벡과 온타리오의 제조업자들은 서부의 자원을 얻고 싶었고 제조한 물건을 팔 수 있는 서부의 시장을 원했습니다. 캐나다 태평양 철도인데 붉은 점선인 몬트리올에서 밴쿠버까지의 철도입니다. 약 4,300km입니다. 이 철도 건설 1881년에서 1885년 철도 건설은 민간 기업인 캐나다 퍼시픽 철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1881년에 시작된 캐나다 퍼시픽 철도는 온타리오주 봄필드에서 서쪽으로 철도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구간은 비교적 평탄한 지형이었지만 캐나다 숭상지의 황황함 지대를 지날 때는 단단한 바위를 자주 폭발해야 했습니다. 대초원을 지나 로키 산맥을 넘어야 했으며 로저스 계곡을 찾고 건설해야 했습니다. 4년의 공사 끝에 캐나다 퍼시픽 철도는 1885년 11월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크레이클리지에 위치한 이글 패스에서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1885년 11월 이글 패스에서 마지막 스파이크를 박음으로써 철도가 개통되었습니다. 3. 철도 건설의 주역들. 캐나다 태평양 철도의 건설 주역으로는 첫째, 캐나다 첫 번째 총리였던 존 맥도날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철도가 국가를 통합시켜 줄 것이라 확신했으며 철도로 인해 캐나다는 미국의 속국이 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리로서 캐나다 태평양 철도 건설을 정치적, 금융적으로 적극 지원했습니다. 이 캐나다 태평양 철도의 사장이었던 조지 스티븐입니다. 그는 추진력과 결단력을 거치는 인물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3. 또 철도 건설에 활기를 넣은 인물로 반 호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선두에서 지휘하고 동료에서 철도 건설을 빨리 추진한 인물입니다. 4. 중국 노동자들, 즉 쿨리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17,000명의 노동자들을 데려왔습니다. 이들 쿨리들은 저임금을 받았지만 열심히 일을 잘했습니다. 이들 중국 노동자들은 미국 대륙횡단철도 때처럼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했으며 캐나다 서부 지역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철도 건설의 주역으로 초대 수장인 존 맥도날드 경과 반 호른 경의 사진입니다. 4장 시베리아 횡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모스크바에서 브라디보스토크에 이르는 9,289km의 철도로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입니다. 이 철도는 표준 계간보다 더 넓은 광계입니다. 주요 경로로는 모스크바, 야로슬라불, 첼라빈스크, 옴스크, 노보시비르스크, 클라스노야르스크, 이르쿠츠크, 울란우데, 치타, 하발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등입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노선도입니다. 아울러 한글로 된 시베리아 횡단철도 망의 그림입니다. 일 철도 건설 동기.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건설 동기는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더 컸습니다. 이 철도는 광활하지만 가난한 나라를 하나로 묶으려는 정책으로 극동의 시베리아를 통합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즉 철도 건설을 통해 시베리아를 러시아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많았습니다. 이 철도 건설의 주역. 시베리아 철도 건설에는 국가주의자이며 재무장관인 세르게이 비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는 이 철도를 통해 러시아의 강국화와 무역의 중심지로 모스크바를 상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황제 니콜라이 2세입니다. 그는 1891년 시베리아 철도 위원장으로 철도 건설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 후 황제로서 적극적으로 후원했습니다. 니콜라이 2세와 비테의 사진입니다. 3. 철도 노선. 1891년 브라디보스토크에서 서쪽으로 철도 건설을 시작했으며 또 서쪽에서는 우랄 산맥에 위치한 첼라빈스크에서 동쪽으로 시작했습니다. 즉 브라디보스토크와 첼라빈스크 사이는 7242km인데 양방향에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철도는 오비강, 예니세이강, 네나강, 바이칼호를 건너야 했습니다.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섭지와 동토와 큰 강, 절벽 등의 철도를 건설해야 했기 때문에 아주 난공사가 많았습니다. 또 강추위와 모기, 해충 등 자연 조건도 아주 열악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1904년 바이칼호를 남쪽으로 우회하는 구간을 건설하여 1차로 개통했으며 1916년에 아무르강 유역의 구간이 완공되어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4. 철도 건설 노동자. 철도 건설의 노동자로 지역 소장민을 동원하려 했으나 시베리아는 인구가 적어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도 건설에 제수들을 동원했습니다. 13,500명이 넘는 제수들에게 철도 건설 현장에서 1년 일하면 남은 형기 가운데 2년을 면제해 준다는 유인책을 썼습니다. 또 이들에게 일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 임금을 주자 성과가 더 났습니다. 또 군병력도 동원했습니다. 5.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효과.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니콜라 2세와 비테가 바라던 꿈인 시베리아의 러시아화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농민들에게 시베리아에로의 이주를 유도했으나 열악한 환경과 불모의 땅으로 인해 대규모 이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 당시의 건설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베리아는 점차 농업 생산이 정대하였으며 1896년부터 1913년 사이 매년 50만 톤의 곡물과 밀을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1906년에서 1914년 사이 약 400만 명의 농민들이 시베리아로 이주했습니다. 5장 요약 및 논의. 1. 대륙 횡단철도는 대륙을 가로질러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다르는 네트워크형의 철도입니다. 대륙이나 큰 나라의 내륙이나 기종점 도시나 중간 거점 도시를 개발하는 긴 철도입니다. 2. 대륙 횡단철도는 말 그대로 엄청나게 긴 장거리 철도입니다. 미국은 약 3,000km, 캐나다는 약 4,300km, 러시아는 9,300km의 철도입니다. 대륙 횡단철도의 건설은 힘든 난공사였습니다. 대부분 큰 강, 습지, 깊은 계곡, 사막, 큰 산맥, 절벽 등의 철로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또 엄청나게 추운 날씨와 더위, 모기, 해충, 눈사태, 전염병 등 혹독한 자연환경 속에서 공사를 강행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난공사를 하는 중에 많은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런 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대륙횡단철도가 건설되었습니다. 3. 대륙횡단철도의 건설은 국가적으로 아주 큰 프로젝트이었기 때문에 국정의 최고 지도자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링컨 대통령, 캐나다에서는 맥도날드 초대 총리, 러시아에서는 니콜라이 2세가 승인하고 지원했기에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4. 대륙횡단철도의 추진과 건설에는 열정적인 인물이나 회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센트럴 퍼시픽 철도에는 소위 빅4인 스탠퍼드, 클로크, 홉킨스, 헌팅턴 등이 있었으며 유니온 퍼시픽 철도에는 토마스 둘란츠, 그랜빌 도지 등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태평양 철도에는 사장이었던 조지 스티븐, 건설 담당자였던 반 홀은, 청량기사였던 로저스 소령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러시아 철도의 건설에는 국가주의자이며 재무장관인 세르게이 비테의 역할이 컸습니다. 5. 철도 노동자. 철도 건설에는 청량이나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동집약적인 단순 노동이 많습니다. 선로를 깔거나 터널을 뚫거나 절벽을 폭파하는 작업은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또 철도 건설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임금의 값싼 노무자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센트럴 퍼시픽 철도는 중국 노동자인 쿠릴리를 90% 이상 고용했으며 유니온 퍼시픽 철도는 감자 기근으로 이민 온 아일랜드 이민자와 퇴역 군인을 고용했습니다. 캐나다 태평양 철도도 미국의 사례를 본받아 중국 노동자인 쿨리를 고용해서 철도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건설에는 유배자나 죄수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철도 건설에 참여시켰습니다. 6. 개통효과. 미국의 횡단철도의 개통으로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4 내지 6개월 걸리던 시간을 일주일 이내로 단축시켰습니다. 철도 건설로 미국의 중서부 지역과 태평양 연안에로의 이동과 개척이 촉진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국가가 되었으며 국가 형성과 통합이 촉진되었습니다. 캐나다 횡단철도의 건설로 태평양 연안의 브리티시 컬럼비아가 캐나다 연방에 가입하여 국토의 경계가 확정되고 국가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캐나다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의 발전이 있었으며 사람과 물동량의 교류가 확대되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처음에 이도한 시베리아의 러시아화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시베리아의 자연조건이 사람이 거주하고 생산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하고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횡단철도의 개통으로 연해주의 러시아의 영토 확정은 이루어졌으며 점차적으로 교류는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